일본 경제 산업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0개국 중 일본 30위, 한국 21위, 스위스의 한 연구소가 던진 숫자 한 줄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이 보고서의 순위에 따라 국가 신용 등급이 흔들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움직입니다.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일본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스 베르크만입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IMD 세계 경쟁력 센터에서 23년 수석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이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매년 6월 저희 센터는 전 세계 70개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기업 효율성, 정부 효율성, 경제 성과, 인프라 이 네 가지 분야를 수백 개 세부 지표로 쪼개서 분석합니다.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GDP, 수출 데이터, 주식시장 지수 같은 계량 지표가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업인 설문은 그보다 훨씬 낮은 비중으로만 반영됩니다. 이 평가는 매년 전 세계 정부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국가 순위가 몇 계단만 움직여도 다음날 해당국 통화나 채권 시장에 영향이 갈 정도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숫자를 검증할 때마다 그 펜으로 직접 체크 표시를 하는 게 23년째 제 습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도 듣지만 손으로 짚어가며 확인해야 진짜로 검증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늘 중위권 국가로 분류해 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력이라는 건 한두 산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부 시스템, 기업 문화, 금융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은 그런 종합평가에서 늘 20위권 중후반, 일본보다 한참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을 지켜온 나라였고 한국은 그 뒤를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10년 전 서울 출장에서 만난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좋은 학생이지만 아직 일본이라는 선생을 넘어서기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요. 이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26년 5월 말 로잔 본부의 데이터 검증 회의에서였습니다. 매년 발표 전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상치 데이터를 점검합니다. 이상치란 전년 대비 급격한 변동이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보통은 작은 나라들의 통화 환율 변동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 왜곡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종합순위가 전년보다 6계단이나 뛰었다는 것. 이 정도 폭의 상승은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제 보좌관 마리 뒤퐁이 자료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한스, 이 숫자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 효율성이 44위에서 34위로 뛰었어요. 주식시장 지수는 41위에서 17위입니다. 이게 같은 나라 데이터가 맞습니까? 저는 만년필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23년간 이런 폭의 변동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터 오류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다른 연구원들도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보자고 했고 누군가는 그럴 필요 없이 원본 출처부터 다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본부장은 회의 끝에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한스, 이번 검증은 자네가 직접 맡아주게. 발표가 며칠 안 남았으니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해. 자네가 23년간 쌓아온 그 꼼꼼함이 필요한 순간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측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계된 한 기관에서 한국 데이터의 신뢰성을 재검토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요청서를 직접 펼쳐보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 일본 생산성본부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관련 자료 전체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이 제가 23년간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전제를 다시 쓰게 만드는 시간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흘 안에 발표해야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 한국 데이터 원본을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로잔 호수의 어두운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본부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열자 평소와 다르게 책상 위에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한스, 일본 측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데이터 검증 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 요청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보통 각국 정부는 발표 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발표 전에 검증 절차에 끼어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본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 평가 방식에 대한 정당한 질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스, 이건 단순한 질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화상회의는 그날 오후 3시에 잡혔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가장 먼저 보인 건 단정하게 넘긴 백발과 짙은 회색 양복이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였습니다. 일본 생산성본부 자문위원이라는 직함 옆에 경제산업성 산업정책국 출신이라는 경력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산업정책 현장에 있었던 사람답게 그의 뒤로 보이는 사무실 벽에는 일본 경제성장기 산업단지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베르크만 박사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카는 책상 위에 만년필이 아니라 얇은 태블릿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할 때마다 같은 문장으로 운을 띄웠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말 뒤에는 항상 반박이 따라왔습니다. 23년간 수많은 정부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해온 저였지만 이렇게 정중하면서도 집요한 어조는 흔치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6계단이라는 변동폭은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입니다. 박사님도 동의하시겠지만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출렁이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이 곧 오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나카는 옅게 웃으며 펜을 멈췄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일본 산업 정책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처음부터 일본을 따라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 한국이 강한 산업은 전부 일본이 먼저 길을 낸 산업입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 기업들이 기술을 이전해주고 일본 자본이 투자된 합작 공장에서 한국 산업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종합 국가 경쟁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그는 화면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평가에는 기업인 설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최근 들어 기업 친화적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한 한국 기업인들이 정부 눈치를 보고 후한 점수를 줬을 가능성은 검토하셨습니까? 박사님,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인 설문 응답률이 채 5%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표본으로 국가 순위가 6계단이나 뛰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일입니까? 회의실 안에 있던 제 보좌관 마리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일견 타당하게 들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평판이라는 건 분명 주관적인 요소가 섞입니다. 다나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 통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발표 이후 이 순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IMD의 신뢰도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저는 그저 박사님과 센터를 보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나카가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발표 자체를 늦추거나 적어도 순위를 조정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말에는 분명 일부 타당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설문 응답률이 낮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당함이 전체 그림을 설명하는지 아니면 그가 보여주고 싶은 조각만 골라낸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23년간 수많은 국가의 데이터를 검증해온 경험으로 볼 때
한 가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은 보통 그 약점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던 아침 햇살이 어느새 사무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마리를 불러 한국의 설문 응답률과 IMD의 가중치 산정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발표까지 남은 사흘 동안 저는 다나카가 던진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리와 함께 한국 데이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로잔 호수 위로 옅은 안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다나카와 나눈 메시지 출력본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는 만년필로 핵심 문장 아래 줄을 그어가며 다시 읽었습니다. 마리가 먼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스, 설문 응답률부터 확인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기업인 설문 응답자는 1000명 이상 대상자 중 37명, 5% 미만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나카의 지적이 사실이었습니다. 23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상대의 반박을 무시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맥락을 봐야 합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평가 방법론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설문 가중치가 얼마입니까? 마리가 페이지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설문 지표는 전체 평가에서 계량 지표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중치가 낮춰져 있습니다. IMD가 이미 설문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만큼 영향력을 줄여놓은 거예요. 저는 다나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응답률이 낮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이미 저희 평가 방식 안에서 가중치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설문 지표를 완전히 제외하고 순수 계량 지표만으로 다시 계산해도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장은 1시간 만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시죠. 다만 그 결과가 같다면 저는 다른 이유를 찾아야겠군요. 그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다나카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매번 반박할 다음 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계량 지표만으로 순위를 재산정했습니다. 설문 항목을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마리와 함께 엑셀 시트를 펼쳐놓고 항목 하나하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종합순위는 21위에서 22위로 단 한 계단 내려갔을 뿐이었습니다. 마리가 그 결과를 보고 짧게 웃었습니다. 한스건 설문 때문에 생긴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계량 지표가 좋아진 거예요. 저는 그 결과를 다나카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좋습니다. 설문 문제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느 계량 지표가 이렇게 급격히 좋아졌는지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단순히 한두 항목이 좋아진 거라면 그건 일시적 변동일 뿐입니다. 저는 세부 지표를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효율성 부문이 전년 44위에서 34위로 10계단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 부문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주식시장 지수 순위가 41위에서 17위로, 주식시장 자금 공급이 41위에서 29위로 각각 급등했습니다. 마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스, 41위에서 17위라니 같은 나라 맞아요. 저는 그 수치를 다시 한번 짚으며 다나카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다나카는 그 숫자를 보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주식시장 지수라는 건 단기 시황에 가장 민감한 지표 아닙니까? 작년에 한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그걸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박사님, 저는 30년간 산업 정책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증시는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릴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런 지표 하나로 국가 순위 전체를 흔드는 건 위험합니다. 일본도 한때 증시 호황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말 거품이 꺼지기 직전까지는 세계가 일본 경제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황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그 말에서 다나카의 진짜 우려를 읽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상승을 일본이 겪었던 거품과 같은 종류로 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 지수는 단기 변동성이 큰 지표입니다. 저는 그 점을 인정하며 답을 보냈습니다. 박사님이 우려하시는 거품 가능성,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만 따로 떼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오른 다른 지표들을 보십시오. 기업 투명성 지표, 회계 신뢰성 지표, 이사회 독립성 지표까지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거품은 보통 한 가지 숫자만 부풀어 오릅니다. 기초가 같이 단단해지는 건 거품이 아니라 구조 개선입니다. 저는 표를 하나 더 첨부했습니다. 5개 금융 관련 지표가 모두 동시에 개선된 그래프였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가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을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마리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한스, 이번엔 좀 오래 걸리네요. 평소엔 답장이 빨랐는데. 10여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상승이 단지 작년 한 해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더 오래된 흐름의 연장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10년치 데이터를 펼쳐야 했습니다. 저는 마리에게 한국의 지난 10년간 IMD 순위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그녀가 가져온 그래프를 보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16년 한국의 종합순위는 29위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단 한 해도 큰 폭으로 추락한 적 없이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29위에서 26위, 24위, 22위, 그리고 올해 21위. 마치 계단을 한 칸씩 밟고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시기처럼 전 세계가 흔들렸던 해도 있었지만 한국은 그 해조차 순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그래프 위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한스, 이 선 좀 보세요. 거품이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품은 보통 가파르게 솟았다가 한 번은 꺾이거든요. 저는 그 그래프를 다나카에게 보냈습니다. 박사님, 이게 1년짜리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답장이 오기까지 평소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10년에 걸친 흐름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일본의 그래프도 함께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본의 10년 그래프를 나란히 첨부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26위에서 시작해 올해 30위까지 완만하지만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자 한쪽은 올라가는 계단, 한쪽은 내려가는 계단처럼 보였습니다. 마리가 그 두 그래프를 화면에 띄워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나카는 그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박사님, 디지털 인프라 부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제조업 기반 인프라에서는 강점이 있을 텐데요. 그가 그렇게 묻는 이유를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금융 지표에서마저 밀린다면 적어도 산업 기반 인프라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마지막 믿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하며 또 다른 표를 꺼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 위, 일본은 28위였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보급률,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디지털 기술 인력 비율까지 모든 세부 항목에서 격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리가 그 표를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스, 28위? 일본이요? 저는 그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다나카에게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었던 시절의 인프라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 정밀 기계 산업, 이런 영역에서는 일본이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의 전자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 이 두 가지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움직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다나카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한스, 다나카 박사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엔 단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인정한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저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화상회의에서 봤던 단호한 표정과 지금 메시지로 오는 짧고 신중한 답변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라운드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건 표면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설문 응답률, 주식시장 지수, 10년 흐름, 디지털 인프라, 이 모든 게 결국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진짜로 의심하고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30년간 산업 정책을 들여다본 그를 완전히 설득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음 화상회의에서 곧바로 던져졌습니다. 박사님, 저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확히 무엇을 바꿨습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단순한 통계표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펼쳐 보여야 했습니다. 다음 화상회의는 발표를 이틀 앞둔 날 저녁에 잡혔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다나카는 평소처럼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서 어제와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태블릿 펜을 손에 쥐었지만 더 이상 빙글빙글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 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확히 무엇을 바꿨습니까? 단순히 숫자가 좋아졌다는 것만으로는 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마리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한스,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왔네요. 다나카 박사님이 지금까지는 숫자의 정확성을 따졌는데 이번엔 숫자의 의미를 묻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의 정책 변화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기업 규제 개혁이 핵심이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한해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했고 기업 분할 매각 절차를 대폭 단축했습니다. 평균 90일 걸리던 신산업 인허가 절차가 30일로 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장기업 회계 투명성 기준이었습니다. 다나카는 그 부분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사님, 규제를 풀었다는 게 꼭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규제가 풀리면 단기적으로는 기업 활동이 활발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질서가 흔들릴 위험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무리한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피해온 나라입니다. 저희는 안정성을 우선시했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규제를 풀었다가 부작용을 겪은 나라들의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맞습니다. 규제 완화에는 분명 위험이 따릅니다. 저는 그 점을 인정하며 답했습니다. 안정성을 우선시하신 선택,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규제를 푸는 동시에 감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사전 허가를 없앤 대신 사후 적발과 처벌을 훨씬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회계 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이 이전보다 3배 늘었고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줄인 게 아니라 규제의 형태를 바꿨다는 말씀이군요. 진입은 쉽게 해주고 위반은 더 무겁게 다스린다는 것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며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 변화가 만든 도미노 효과를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한국 주식 비중이 2년 사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자본이 들어오자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고 그 투자가 다시 생산성 지표를 끌어올렸습니다. 생산성이 오르자 임금이 따라 올랐고 임금이 오르자 내수 소비 지표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리가 화면에 그 연쇄 흐름을 화살표로 그려 보여줬습니다. 규제 개혁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외국인 투자, 생산성, 임금, 소비까지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런 정책 변화는 보통 발표 직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몇 년 뒤에야 효과가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2023년에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표에 반영됐습니까? 일본도 비슷한 규제 개혁안을 여러 차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책이 발표돼도 그게 정말 끝까지 시행될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시차가 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회의적인 시장 반응, 한국도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비슷한 개혁안이 과거에도 여러 번 발표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 시행 첫 해부터 외국인 투자 데이터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정책의 신뢰도였습니다. 이번엔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시행됐다는 점이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얻은 거였습니다. 발표만 하고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법으로 못 박힌 정책이라는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법안 통과 과정 자체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뒤집히지 않을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다나카는 그 자료를 한참 들여다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마치 하나의 변화가 다음 변화를 부르는 연쇄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연쇄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2023년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의 순위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20, 위대 중반에서 몇 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그 한 해를 기점으로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번 침묵은 이전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가 자신의 자료를 다시 펼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개혁이 일본에서는 왜 불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30년간 산업정책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나라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다나카의 표정이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을 골랐습니다. 불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같은 시기에 다른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입니다. 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치솟고 국제통화기금의 자존심을 굽혀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거리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자고 나섰던 운동까지 벌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 경험이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다시 그날이 온다는 공포가 정치권과 기업 모두를 움직이게 만든 동력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책상 위 어딘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박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나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거품 경제가 꺼진 뒤로도 여전히 세계 2위, 3위 경제국이란 위상을 유지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성장이 더뎠지만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라앉는 배는 침몰하는 배보다 위기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들으며 그가 단순히 한국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돌아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사무실 벽, 일본 경제 성장기 산업단지 사진이 문득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가 30년간 지켜온 신념의 증거가 아니라 멈춰버린 시간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에는 그런 절박함이 없었던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바로 한국의 개혁 속도를 만든 진짜 원인입니다. 규제 개혁, 감독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이 모든 정책은 사실 새로운 발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비슷한 정책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검토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밀어붙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차이를 넘어선 나라였습니다. 다나카는 화면 너머로 잠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절박함이라는 단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가 그 대답을 듣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스, 방금 그 말, 항복 선언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다나카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한 번의 인정으로 모든 걸 내려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회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잔의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보고서에 넣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그 절박함의 실체였습니다. 1997년 그 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이 보고서는 숫자만 나열한 표에 그칠 것이었습니다. 23년간 수많은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해 오면서 저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책이 왜 그 시점에 만들어졌는지, 그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런 맥락 없이는 표 위의 숫자는 그저 우연한 결과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는 마리에게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기록을 모두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기록들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스크랩, 당시 정부 발표 자료,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 기록까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가 알던 숫자 너머의 풍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는 다나카가 말한 절박함이라는 단어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료 더미 한쪽에서 저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초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앞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 저는 그 사진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줄은 백화점 문 앞에서 시작해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작은 상자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에 첨부된 당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1월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라가 빚을 갚을 외화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매일 저녁 그날 모인 금의 양을 발표했고 사람들은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걸 지켜보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를 들고 나온 신혼부부, 아이 돌 때 받은 금팔찌를 가져온 어머니, 평생 모은 금리까지 빼서 가져온 노인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한 신문 인터뷰에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반지가 내 전부는 아니지만 나라가 무너지면 이 반지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만년필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저금통을 들고 와서 새해 첫날 받은 세뱃돈을 그대로 넣어줬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왜 그랬느냐고 묻자 아이는 선생님이 그러면 나라가 산다고 해서요라고 짧게 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료 다음 장에는 숫자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모인 금이 약 227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거둔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나온 결과였습니다. 자료에는 그 금을 모으는 줄이 전국 모든 도시에서 동시에 생겨났다는 설명도 덧붙어 있었습니다. 시골 작은 면사무소 앞에도 대도시 한복판 백화점 앞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23년간 수많은 나라의 위기 대응 정책을 봐왔지만 국민이 이런 방식으로 직접 나섰다는 기록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시민들이 자기 집 장롱 속 금을 꺼내 나라에 가져다 준다는 발상 자체가 제가 평가해온 70개국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마리가 옆에서 그 자료를 함께 읽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한스, 이게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한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다가 저는 잠시 자료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당시 한국의 실업률 그래프였습니다. 1997년 말 2%대였던 실업률이 1998년 한 해 동안 7%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고 그 기업에 다니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자료에는 그 시절 직장을 잃은 한 가장이 남긴 짧은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공원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인터뷰 옆에는 후속 기록도 짧게 덧붙여 있었습니다. 그 가장은 6개월 뒤 작은 가게를 차렸고 몇 년 뒤 다시 안정된 직장을 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무너진 것들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살던 집을 줄여야 했던 가족들, 학원을 그만둔 아이들, 결혼을 미룬 청년들, 그 모든 이야기가 통계 뒤편에 묵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답답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23년간 정책 보고서를 써오면서 저는 늘 거시 지표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한 사람의 하루를 마주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마리도 말을 잇지 못한 채 화면 속 그 인터뷰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1시간 가까이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8년간 보여온 변화의 속도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 설계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시는 이 거리에 줄을 서고 싶지 않다는 사회 전체에 새겨진 기억에서 나온 속도였습니다. 그 기억이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그 결과가 지금 제 책상 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절박함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마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스, 우리가 본 21위라는 숫자, 47.5%라는 점유율, 그런 숫자들이 전부 이 골목에서 시작된 거네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로잔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마지막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다나카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낯선 인물이 한 명 더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소개했습니다. 베르크만 박사님, 이쪽은 사카모토 유키 연구원입니다. 저희 생산성 본부 후배입니다. 어제 회의 내용을 전해 듣고 함께 듣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나카가 어제 회의 내용을 본부에 따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짐작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의문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어제 말씀하신 절박함에 대해 제가 찾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에 1998년 금모으기 운동 사진을 띄웠습니다. 백화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손에 작은 봉투를 든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제가 한참을 들여다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금의 양, 227톤이라는 숫자와 함께 실업률 그래프, 그리고 그 시절 가장의 인터뷰 문장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다나카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평소의 단정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절박함이라는 단어, 저는 이 사진들을 보고서야 그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22위라는 순위는 정책 보고서 몇 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골목에 줄을 섰던 사람들의 기억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식과 손주들이 다시는 부모 세대가 겪은 거리에 서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30년을 살아온 결과가 지금 이 표 위 숫자들입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다나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있던 태블릿 펜이 책상 위로 조용히 놓였습니다. 평소라면 그 펜으로 다음 반박을 준비하듯 톡톡 두드렸을 텐데 이번엔 손가락이 펜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사카모토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 선배님, 저희 할머니도 그때 결혼 폐물을 들고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나라를 살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거잖아요. 다나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을 일본의 그늘 아래서 성장한 나라로만 봤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처음엔 전부 우리에게서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19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기술을 전수했던 그 시절부터 저는 그 관계가 영원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남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 그 그늘에서 벗어난 이유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기술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본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은 누구도 빌려주거나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나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사무실 벽에 걸린 일본 산업단지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박함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나라를 움직인 겁니다. 일본에는 그런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라앉으면서도 여전히 세계 2위, 3위라는 이름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진짜 약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두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카모토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선배님, 저는 이 자료를 본부로 가져가서 다시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같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절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절박해질 수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이 단순히 이번 발표 하나를 두고 온 말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카모토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세대가 떠안아야 할 과제를 발견한 사람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르크만 박사님,
보고서 발표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산업정책 현장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이 화면 너머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틀 전 처음 화상회의에서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말버릇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 뒤에 따라붙던 반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마리와 함께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로잔 호수 위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번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 2시간 전 저는 사무실을 나와 잠시 걷기로 했습니다. IMD 본부 건물을 나서자 로잔 호수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에 닿았습니다. 호수 너머로 알프스 산맥의 흰 봉우리들이 옅은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호숫가를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숫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23년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같은 풍경을 봤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호수 위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의 조각들을 바라보며 어젯밤 봤던 흑백 사진 속 줄을 떠올렸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골목의 줄은 지금 제 책상 위 표와 그래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만년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3년간 수많은 나라의 숫자를 검증해온 그 펜이 오늘만큼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마리가 뒤따라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스, 발표 준비는 다 됐어요. 다나카 박사님 측에서도 메시지가 왔는데 발표 이후 한국의 정책 개혁 사례를 정식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한국 데이터의 오류를 의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나라의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숫가를 따라 잠시 걸었습니다. 23년 경력 동안 저는 늘 숫자로 나라를 평가해 왔습니다. 정부 효율성 몇 위, 경제성과 몇 위, 그 숫자들이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를 들고 나온 여성, 세뱃돈을 저금통째 내놓은 아이, 갈 곳 없이 공원에서 하루를 보낸 가장,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선택이 27년 뒤 21위라는 숫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호수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의 봉우리 위로 해가 조금씩 더 높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1년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보고서 표지에 적어키로 했습니다. 평소 IMD의 보고서는 건조한 통계 언어로만 채워집니다. 숫자와 도표, 그리고 짧은 해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가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스, 23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에 그런 문장을 쓰시네요. 저는 그 말에 짧게 답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야 할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7년 전 그 골목에 줄을 섰던 사람들의 절박함이 오늘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으로 돌아왔습니다. 70개국 중 21위, 일본을 9억 계단 차이로 앞선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 세대가 견뎌낸 시간의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